네, 저는 좀 신세계였거든요. 아니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하면서 그때 많이 하락한 주식시장에서 주식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재무제표 중에서 그래도 좀 투자자가 보면 좋을 것들만. 네, 안녕하세요. 여의리치 영은입니다. 오늘은 정말 나만 알고 싶은 책, 진짜 어디 교보문고나 서점에서 만난다면 저기 밑에 꿍겨놓고 숨겨놓고 싶은 주식 투자책 3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한참 경제 공부를 할 때 뭐 도서관이나 또 교보문고 가서 책을 읽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사지를 못하고 다시 집어넣고 그랬는데요. 이 책들은 진짜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다. 이걸 진짜 들고 가서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하고 그때 막 거금 2만 원씩 내면서 샀던 책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이 줬습니다. 투자 원칙을 세우는 법, 그리고 제가 기업 분석하는 영상 되게 많이 올렸잖아요. 제가 뭐 경제학도도 아니고 경제학과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 직장인인데 근데 저도 책을 통해서 배운 걸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면 제 영업 비밀이 좀 다 탄로나긴 한데 어쨌든 이런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분석할 때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의 있게 바라본다면 어쩌면 정말 그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지수가 2,400 밑으로 들어가, 2,600을 팔아, 이건 아니에요. 지수를 예측하거나 예단하는 거는 전 예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봐도 못 맞춰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제일 지금 관심 있을 만한 약세장,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대비를 하고 언제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근엄하게 웃고 계시는 워렌 버핏의 8가지 투자 전략과 스노우볼, 대한민국 스노우볼 30입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긴 거야? 길어요. 이거는 진짜 제 투자의 바이블 느낌?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으로 정말 열심히 읽었던 책입니다. 이거 진짜 옛날에 적은 거거든요. 지금 생산량의 극적인 확대라고 할 때 제가 별표를 치고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아세요?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적었어요. 포스코 케미칼 얼마 전에 매출 1조 달성했잖아요. 뭐야? 근데 왜 안 샀어? 네, 이 책은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자이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찾고 그 기업이 가치가 훼손되기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데 그럼 그 가치는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좋은 종목을 오랫동안 끌고 가라,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좋은 종목이 무엇인데, 재무제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데에 대해서 진짜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기업인지 알아봐라. 무형자산의 비율이 총자산 대비 비율 적을수록 좋다. 총자산 수익률이 높고 총자산 자체가 상장사 전체 큰 편인 기업이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거를 지키면은 되게 워렌 버핏이 생각을 하는 가치 있는 기업에 가깝네 하는 원칙을 스스로가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좀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제표 볼 때 그럼 다트 공시에 들어가면은 진짜 머리가 아니라 진짜 해골부터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이트 하나 추천해 드리자면요, FN 가이드 추천드립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그래도 좀 투자자가 보면 좋을 것들만 간추려 가지고요, 증감률까지 눈에 잘 보이게 보여주고 있고, 또 경쟁사와의 비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석하기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스노우볼 30이 있어요. 여기서 또 워렌 버핏이 생각하기에, 워렌 버핏이 아니라 유종현 님이 생각하기에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한다면 이 기업들을 되게 좋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한 30개의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고요, 연속 7개 년도의 재무제표를 조금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놓으셨고, 내가 기업을 분석하려면 적어도 이거는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이 거의 나오자마자 샀기 때문에 저는 좀 신세계였거든요. 아니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하면서 발견했던 게 리노공업이었고, 그리고 네이버는 생각보다 탄탄한 기업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좋았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좋았어. 그래서 여러분 그럼 가자마자 바로 이 30개 기업 사야겠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7년 동안 잘한 기업이면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크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잖아요. 네, 2019년, 20년, 21년, 22년 보시고 ROE나 EPS가 괜찮네 하는 기업들은 정말 투자 종목으로 고려해봐도 괜찮은 거죠.
버핏이 주식시장의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장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바로 금리와 주가 수익률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ER이 12.5라고 생각을 하면요. PER의 역수가요. 주식시장의 금리,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12.5라고 가정하면 역수인 8%가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기준 금리가 3%라면 우리는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 8 빼기 3, 총 5%를 추가적으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저평가된 상황이고요. 만약에 PER이 너무 높아. 근데 20, 30 이래요. 그러면 이걸 역수로 취하면 당연히 더 낮아지겠죠? 그런데 막 기준 금리가 더 높아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고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S&P 500 기업의 PER, 평균 PER이 17.9라고 합니다. 그냥 애플의 PER로만 비교를 해보면 애플의 PER이 23이고요. 23의 역수를 취하면은 4.3%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기준 금리가 3%에서 3.25%죠. 만약에 시중은행 금리로 치면은 4%, 5%예요. 빼보세요. 누가 더 이득이에요? 당연히 주식시장보다는 일반 시중은행에 예금을 드는 게 더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애플이 많이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금리가 더 내려간다면 이거는 바꿔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투자 타이밍을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더 훅 내려가거나 혹은 금리가 내려가거나 이거 둘 중 하나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경기 상황 자체로 판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경제가 현재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고, 네, 이것도 작년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면, 네, 역시나 작년 상황이네요. 현재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운데 이미 많이 오른 주식시장에서 주식 비중을 다소 축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 나 이거 몰랐지? 현재 경제 성장률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명 많이 얘기를 했었고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다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쵸.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도 되게 좋았는데 물가 인상률도 만만치 않아서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 비중을 줄였어야 했다. 네, 반면에 경제가 심각한 불경기를 겪고 있고 경기 반등을 위해 금리 인하가 이어져 왔다면 반등할 시기가 있을 것인데 이때 많이 하락한 주식시장에서 주식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 말 여러분 이해가 오시나요?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멈추고요. 도산 위험에 있는 기업도 있고 회사채도 많이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실 기업들은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공기업의 채권도 안 팔리는 경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으면 금리 인하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면 결국에는 가게에도 기업들도 살짝 숨통이 트이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 숨통이 트였던 돈들이 증시 자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반등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또 투자하기 유리한 타이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언제냐?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게 금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환율도 있고요. 유동성도 있고 특히 미국 시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위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게 되게 많이 이해관계가 좀 엮여 있는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좋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온다면 정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미국 시장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책은 바로 모닝스타의 성공투자 5원칙이라는 책입니다. 네, 모닝스타는 사실 여러 가지 펀드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하고 좀 투자 리서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진짜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에서 한번 달궜다면 그 다음으로 조금 더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책과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좀 공통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책도 가치 투자자들을 위한 책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를 위한 5가지 원칙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철저히 준비한다. 이거는 본인이 매수할 기업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해자를 찾는다. 네, 경제적 해자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 불가한 기업만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만 이 기술을 갖고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의 엄청난 미세 나노 공정 기술, 그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애플의 그 한입 베어먹은 감성, 스타벅스 같은 또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어. 라던가 또는 대체 불가한 상품. 예를 들면 코카콜라. 아무리 뭐 펩시콜라, 브르르콜라 뭐가 다 나와도 코카콜라는 아직까지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매수하고 싶은 기업이 이러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은 안전 마진입니다. 이 안전 마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이걸 너무 비쌀 때 사면은 안전 마진이 없어져요. 뭐 나중에 언젠가는 그래 올라가겠지. 근데 힘들잖아,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 사는 것을 조금 추천한다. 이게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기업의 뭐 경영 리스크나 뭐 이런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타벅스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오랜 주주로서. 스타벅스가 뭐예요? 휴면 경영, 인간을 위한 경영을 하겠다 하고 고급진 커피, 그리고 사람을 되게 고귀하게 대하겠다라는 그런 경영 철학이 멋있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이 그 노동자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또 모바일 앱 주문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뭐 그로 인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뉴스에 따르면. 그래서 노조가 뭐 결성을 엄청나게 되니 많이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전설적으로 사라졌던 지금의 스타벅스를 만들었던 하워드 슐츠가 다시 임시 CEO로 복귀를 했어요. 좀 쉬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은퇴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뭐 스타벅스 주주고 그의 경영 철학을 되게 존경하는 저로서는 오신 게 되게 반가운데 미국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CEO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오랫동안 보유한다입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라면서 5번째 원칙은 팔아야 할 때를 안다입니다. 뭐야 이거? 여기서 팔아야 할 때는요,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많이 내렸다가 아니라요, 기업 내재 가치, 기업의 펀더멘털이 부서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 이 기업에 결함이 생겼고 더 이상 투자를 할 만한 여력도 없으며 뭐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감없이 매도를 치라는 거죠. 네, 마지막 책은요, 바로 나의 첫 금리 공부입니다. 이거 요새도 읽고 있어요. 금리랑 유동성이 하도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요. 이 책은 진짜 금리만 알아도 경제가 보인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다라는 것을 느꼈던 책입니다. 자산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손들이 있거든요. 애덤 스미스가 자유경제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손이 금리와 유동성, 환율 같아요. 그걸 몰라도 물론 주식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한버핏 또 중장기적인 예측은 했잖아요. 그런 중장기적인 시각은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초단기 투자를 할 때 뭘 보냐면요. 저는 10년 국채물도 보고요. 환율, 뭐 미국 선물 이런 거를 주로 봅니다. 그 보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그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요. 그 기업 주가도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시큰둥하기 때문에 같이 시큰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조금 단기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금리가 이 정도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되겠다.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고 있네. 그럼 시장이 이렇게 되겠다. 약간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 상황에 있어서 저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응을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은 틀릴 수도 있고 아예 틀릴 수도 있고 나랑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하겠어 라고 본인 스스로 원칙을 정립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좀 의미 있게 봤던 것들이 있는데요. 주식시장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은 신기하게도 주식 하락은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코스닥 지수가
500포인트였는데 1년 만에 6배가 오르면 3000포인트가 갔던 때가 있었대요. 1년 만에 6배면은 엄청난 건데요. 이때 IT 버블, 또 바이 코리아 증사로 인해서 이 정도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가 되고 IT 버블이 꺼지자 바로 다시 5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5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5분의 1이 돼버린 거죠. 이때도 정말 많은 IT 기업들이 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당시 세계 경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대요. 200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입니다. 물론 IT 관련 기업들이 줄 도산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그냥 파급 효과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기는 신용 경색, 대출 시장의 축소, 부채 축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이잖아.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만약에 일반 기업이 도산을 했으면 그 정도까지 세계 경제가 침체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좀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과 같이 연결한 또 다른 금융기관, 그 기관에게 돈을 빌려준 또 다른 금융기관들이 같이 연달아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이 사태가 이르게 된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강제 회수를 또 당하고가 있죠. 이렇게 대출 축소를 시키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유동성을 좀 축소를 시킵니다. 즉 이미 상품은 나와 있는데 돈을 모아두고 예금이나 파킹 통장에 맡겨두고 어디 하나 대출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상품 가격이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상품의 가격이 하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내려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다시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또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면 이 신용 경색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위기 극복 이 형태를 계속 자산시장이 유지를 했었잖아요. 검은 목요일 사태, 검은 월요일 사태, 리먼 사태, 외환위기 사태, 코로나 사태 있었지만 어때요? 다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금리, 유동성, 환율이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좀 미리 깨우치고 있는다면은 좀 앞으로의 자산 시장을 대할 때 이때는 조금 겸손해야겠네. 이때는 내가 좀 적극적이야겠네를 여러분도 한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 3가지 책 제가 꽁기꽁기 싸두고 나만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요. 지금 투자 공부하기 정말 좋은 시기잖아요. 여러분 돈도 지금 다 고금리 적금 예금에 가 있으시죠? 종잣돈 쌓아가면서 그 사이에 우리는 열심히 내실을 쌓고 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자고요. 사실 영상을 여기리치 영상 1편에 있어요. 근데 없어요. 저만 보기 해놨습니다. 왜냐면 심의 불가해요. 눈 뜨고 들을 수가 없어.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리뉴얼된 버전으로 이렇게 해보았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